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권고하는 등 연일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마스크는 수출을 제한하고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한 판매를 시작합니다. 김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6일을 기점으로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등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26일 확산 방지책을 논의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가용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확진 환자가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3월 1일까지 대구 지역 전담병원과 대전 충청권, 경남 마산 등에서 1,600여 개의 가용병상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 다중이용시설, 소독 등의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 12일에는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해 집단 행사를 개최해도 괜찮다는 지침을 내놨지만 앞으로는 필요성이 적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지침을 바꾼 겁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에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를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노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을 실시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가정보육이 곤란한 가정은 긴급보육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협, 우정사업본부, 약국, 공영쇼핑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했습니다. 수출이 제한이 되고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50%를 출하하게 되면 훨씬 국내 유통 물량이 늘어나서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이라든지 의료적으로 필요한 곳,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할 계획이고요. 기획재정부는 공적 확보된 마스크를 하루 500만 장씩 공급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100만 장, 의료기관 등에는 50만 장을 공급합니다. 또 국민 접근성이 높은 전국의 약국 2만 4천여 곳에 약국당 100장씩 공급하고 110만 장은 읍면 지역의 우체국 1,400곳, 서울 경기를 제외한 농협 1,900곳을 통해 공급합니다. 기재부는 공적 확보 마스크는 빠르면 27일 오후부터 구입이 가능하고 28일부터는 본격 판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합리적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며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우리나라 귀농귀촌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농촌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집어 보면 농촌에 가족 또는 지인이 없으면 귀농귀촌을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 많은 귀농귀촌 가구들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귀농인 가운데 절반은 도시 생활을 하다가 고향인 농촌으로 유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귀촌을 한 가구 중 대다수가 농촌에 연고가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귀농 또는 귀촌을 한 4,16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귀농 귀촌을 선택한 이유로는 농촌의 자연 환경과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정서적 이유 등이 주로 꼽혔습니다.
다만 세대별로 귀농 이유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40 세대는 농업의 비전을 보고 귀농을 한 경우가 많은 반면 50대 이상은 농촌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농을 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2040 세대가 5060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겁니다. 귀농 귀촌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귀농 귀촌 가구 중 60%가량이 농촌 이주 후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족한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영농 기술과 경험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귀농 귀촌 가구들이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귀농 귀촌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정보를 획득하는 창구로 가족 또는 지인을 꼽았습니다. 귀농 귀촌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귀농인의 경우 10%, 귀촌인의 경우 4.6%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귀농 귀촌에 앞서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30대 이하와 40대의 사전 교육 미이수 비율은 각각 24.4%, 31.5%에 그쳤지만 5060 세대에서는 42.8%에 달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귀농 귀촌인들의 농촌 적응을 돕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귀농 설계 교육을 보강하고 도시농협을 교육 상담 지원 창구로 운영해 귀농 준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 귀농 귀촌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귀농 귀촌 희망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귀농 귀촌인 대상 농회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 인프라를 확충해 삶의 질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사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많이 눈에 띄었다는 점입니다. 5060 세대가 귀농귀촌을 하실 때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하고 귀농귀촌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에서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 중이고 수도권인 경기도 광주에서도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으로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운행 노선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마을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건 전남 신안군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군에서 직접 나선 겁니다. 신안군은 2008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3년 앞폐업을 끝으로 관내 모든 지역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공영버스가 시행된 이후로 읍면 소재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었으며 버스기사의 채용으로 고용 효과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시하기 전에는 22대가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나서 현재는 지금 5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연간 이용객이 한 2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2018년도 기준으로 67만 명 정도 이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을 운행을 하는 게 이제 제일 먼저 바뀐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들도 이제 안심하고 그 시간 약속을 잡아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광주시가 처음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그동안 버스 회사에 위탁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했지만 출퇴근 시간에만 인구 이동이 몰리자 버스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해당 시에서는 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마을버스 운영을 맡기는 형식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9월에 마을버스 15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공영제 확산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신품종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품종의 국산 농산물이 매년 80여 개씩 탄생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지원책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관련 연구기관과 농가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신품종 농산물 육성책이 품종 개발부터 상품화, 마케팅까지 전 단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신품종 농산물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품종 개발 단계와 시장 진입 단계로 이원화하고 품종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2016년부터 신품종 보급을 늘리기 위해 시장성 평가를 지원해왔습니다. 기존에는 1일 품질 평가 위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판매 단계 전반에 확대 적용한다는 겁니다. 농가들에게 보급이 확산이 되기 전 단계의 품종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했다면 올해는 시장이 어떻게 매달 팔면 좋은지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좀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거죠. 품종 개발 단계의 시장성 평가는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 유통 종사자들이 농산물의 외관과 당도, 경도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유통 종사자들은 평가 결과와 함께 농가 보급과 시장 진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연구 개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신품종 상품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미 상품성을 인정받은 품종을 대상으로 유통 종사자들이 주산지나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컨설팅에 나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품종 개발자와 농가들은 품질 관리와 상품화에 대한 업계 의견을 얻을 수 있고 유통 종사자들과 출하 계획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홍산 마늘과 루비에스 사과의 마케팅 지원을 시범 추진해 본 결과 홍산 마늘은 재배 면적이 14배 늘고 루비에스 사과는 1kg당 8,000원의 높은 상품가에 출하량 전량을 판매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체계적인 신품종 평가를 통해서 시장 반응이 반영된 품종을 육성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진청은 이번 조치가 국산 신품종 보급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생산자 단체 공동 펀딩 연구개발 사업은 생산자 단체가 연구개발 사업비의 반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 반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가 소득을 올리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다양한 성과를 올렸는데 정부가 올해 22억 원을 지원해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생산자 단체 공동 펀딩 연구개발 사업 규모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가 연구비를 반반씩 공동으로 투자해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엔 각 연구과제당 최대 1억 4천여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는 최대 2억 원까지로 지원 규모를 늘려 총 22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자 단체가 출연 규모를 먼저 제시하면 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역매칭 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 총 연구개발 사업비에서 생산자 단체가 반을 부담하면 정부에서 나머지 반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가 내는 범위 안에서 연구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해 농가의 지속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연구 인력의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개발 과제와 다른 점은 생산자 단체가 내는 자본에서는 연구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연구자의 인건비를 제공할 수도 있고 컨설팅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서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연구를 통해 얻은 특허, 실용신안 등 성과물은 모두 생산자 단체로 귀속시키고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R&D 코디네이터도 매칭해 원활한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하려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R&D 연구마당에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용이한 연구개발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컨소시엄 대상자를 오는 4월 8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희망기업은 각 분야의 전문 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한국형 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비용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전국 586개 농협 농기계센터에서 엔진오일 무상 교환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의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협 경제지주가 지역 농협을 통해 관내 농민에게 공급한 트랙터와 콤바인 2양기로 한 대당 안전점검은 만원에 엔진오일은 무상으로 교환됩니다. 부품 교체를 해야 할 경우에는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보관 관리 방법 등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도내 전체 지적 측량 수수료의 약 9%인 43억 원의 수수료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감면받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보조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30%, 수해복구지역 등 자연재해에 따른 경우 50% 감면되며 동일 지번에 대한 측량 신청도 측량 종목 시기별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희망자는 읍면 동장이 발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 또는 시장 군수가 발행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선정 공문 등을 지적 측량 신청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가 축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발전을 위해 축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내 대표 브랜드인 강원 한우와 허니원을 대상으로 21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관리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20억 5천만 원,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의 홍보 마케팅 및 품질 관리 지원에 7천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고품질 프리미엄 돼지고기 브랜드로 강원 한돈을 신규로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 중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만 3년째를 코앞에 둔 지금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성과로 농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짚어봅니다.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심을 달랠 방안을 내놔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게 바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입니다.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서 농민과 농촌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기업은 기부금의 용도와 사업을 지정해서 기부금을 출연할 수도 있고 또 지정하지 않고 출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낸 기금은 농어민의 자녀 교육과 장학 사업, 의료 서비스 확충과 문화생활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거나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와 관련한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 원씩 10년에 걸쳐 총 1조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잡고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2017년부터 모금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금이라 강제성이 없는 데다 기업들이 FTA로 인한 이익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한 겁니다. 26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은 모두 734억 4,360만 원. 이 중에 공기업이 650억 8,36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기부를 했고요. 대기업이 67억 2,220만 원을 내놨습니다. 기금 조성이 시작된 지 햇수로 3년이 넘었으니까 목표대로라면 지금까지 3천억 원이 넘게 조성됐어야 하지만 실제 달성률은 매해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요.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대기업 관계자들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
출연 계획을 묻고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상생기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반기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안도 발의했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금 조성 실적이 보여주듯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정부도 기업의 출연을 강제할 수 없다며 상생기금 모금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는 2026년까지 운영되는 상생기금은 목표 금액을 못 채워도 기한이 되면 자동 소멸합니다. 농업계는 가뜩이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고 FTA에 따른 관세 철폐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는 마당에 상생기금이 이름뿐인 제도로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영까지 7년이 남은 만큼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연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와 분위기 조성에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국회가 어제 연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을 의결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던 국회가 모처럼 만에 마음을 모으는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집니다. 네, 국민 건강을 기원하고 사태의 빠른 수습을 바라는 건 진영을 막론하고 전 국민이 모두 한마음일 겁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